한국인들은 이제 따라갈 수 없어요. 한국을 다녀온 한 남성이 방송에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다 남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남성은 한국에서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PD 피터 스미스입니다. 세계에는 강대국이 많습니다. 기술과 경제력을 겸비한 미국,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까지. 하지만 우리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거대한 자원이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세계적 성공을 이루는 비결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집중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나라의 숨겨진 이유, 그리하여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리스트업하고 각 나라들이 분야별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체크하며 심층 취재를 할 나라의 후보군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물론 문화, 기술,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한 방역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은 음악과 영화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출발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선두로 떠오른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성공을 심층적으로 다룬다면 분명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동료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독특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취를 넘어서 그들의 끈기와 단결력, 그리고 위기 대응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만 데스크 위에서 벌어지는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한국으로 떠나 그들의 일상과 문화를 관찰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은 호기심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 세계사 수업에서 한국 전쟁의 역사를 배우며 분단 국가로서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첨단 기술, K-팝 성공 등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 답을 찾아 나서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 공항이 단순히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정신을 담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듯한 구조물과 인테리어로 여행객들에게 설렘을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보통 다른 국가의 공항 안내원은 질문에 단순히 답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답을 하는 것을 넘어 저희 팀이 한국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지역 추천 정보를 정성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환대와 배려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지나며 느꼈던 질서정연함과 디자인의 세련됨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녹지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편리함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한국에 도착해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던 중 저는 한국인의 끈기와 적응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포츠, 교육, 경제,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e스포츠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페이커 선수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끈기가 돋보이는 명언이 있었죠.
실패라는 말은 부정적이라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해야 성공이 온다. 실패라는 단어를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성공에 이를 것이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저로서는 최근에 들었던 이 말이 단순히 페이커 선수의 마음가짐이 아닌 한국인의 끈기와 패기, 열정과 긍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시로 보였습니다. 한국인의 철학을 느끼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 취재팀이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한국 스포츠의 심장이라 불리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양궁, 쇼트트랙,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위해 훈련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대한양궁협회 소속 코치와 선수들을 직접 만나 한국 스포츠가 세계 정상급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양궁장에서 만난 코치는 훈련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궁은 머리로 쏘는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패와 압박을 견디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그는 저를 실내 훈련장으로 데려가 악천후를 재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내는 대형 송풍기와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선수들은 침착하게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시합에서는 더 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배우려고 노력해요. 훈련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성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신은 단지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끈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야간 자율학습 시스템을 직접 견학해봤습니다. 오후 8시 학교 교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거나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죠. 한 교사는 한국 학생들의 이런 끈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하며 목표를 이루는 훈련이죠.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외국인인 저희들과의 대화에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레 영어로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마저 놀라웠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지금의 노력이 미래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도전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 말에서 저는 한국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를 통해 강한 정신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끈기는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1960, 70년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했던 산림녹화운동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산림청 관계자와 당시 참여자였던 어르신을 인터뷰했습니다. 산림청의 이 연구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산림은 그야말로 폐허 상태였습니다. 나무를 뗄감으로 모두 베어내면서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죠.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묘목을 심고 산림을 가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림복구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난 70대 어르신은 산림녹화운동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나무를 심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 돌을 나르고 묘목을 심으며 하루를 보냈죠. 그때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이 단순히 정책이나 기술 덕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희생과 끈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 종로의 한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해 한국 기술 산업의 첨단을 이끌어가는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초기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와 극복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기술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투자도 받지 못하고 여러 번 거절당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팀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강해졌고 지금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창업가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계속 도전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교육, 경제,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한국인의 끈기와 적응력은 그들의 삶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한국인의 단결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경쟁적이고 개성이 강해 보였던 한국인들이 위기가 닥치면 놀랍도록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여러 사례에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희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단결력은 단지 한국 역사 속의 사건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 롤모델이 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며 국민들은 경제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는 60대의 김 씨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모두가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을 때는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나라를 돕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어요. 김 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결혼 반지, 금부치, 장신구를 내놓으며 국가를 돕는 데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했고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동참했습니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은 약 227톤, 20억 달러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경이로운 운동도 진행했죠. 아나바다의 정의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으로 절약과 재활용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의 일상에서 소비를 줄이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거나 재사용하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만난 박 씨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들고 나와 서로 교환했어요. 아이들 교복부터 주방용품까지 뭐든 나눴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은 단순히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은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면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운동의 상징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런 국민적 대응은 외환위기 극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국민적 단결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이 단결력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IMF 채무를 불과 3년 8개월 만에 모두 상환하며 세계 경제사에 전례 없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IMF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IMF 위기에서 보여준 단결력은 자연재난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한국 환경사의 가장 큰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과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바다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처음엔 너무 절망적이어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더군요. 이 씨의 말처럼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였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바다를 복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기름이 묻은 조개 껍데기를 하나하나 닦고 바위에 끼어있는 기름 덩어리를 손으로 긁어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자원봉사자 박 씨는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왔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모두가 함께할 때 결과는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결국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세계 환경운동 역사에서도 모범 사례로 남았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저희 BBC와 미국의 CNN 같은 주요 매체에서도 다뤄졌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위기의 순간 한국인들이 공동체를 위해 보여준 행동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의 단결력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응입니다. 팬데믹 초기,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협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료진 박 간호사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환자를 검사해야 해서 몸은 힘들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면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며 개인적인 불편함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자발적 자가격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하버드대 보건학 교수 마이클 라이언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과 국민적 협력을 통해 방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모든 문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행동들은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이 보여준 단결력은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임을 깨닫게 했죠.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몇 주간의 편집 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미처 취재를 하지 못한 내용들과 정보들은 BBC 코리아에 파견 중인 팀원들에게 전달받으며 부족한 부분 없이 차곡차곡 채워나갔습니다. 제작팀과 함께 런던의 BBC 본사 스튜디오에서 방영 준비를 마치며 설렘과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단결력을 담은 이 이야기가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 전 세계 인구가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며 지구촌 모든 인류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청사진을 그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영을 기다렸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초조하게 방송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방영이 끝난 후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청률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제작팀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초조한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죠. 드디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청률 12.5%, BBC에서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송 직후 SNS와 댓글창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제작팀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피터, 댓글 수가 이미 수천 개를 넘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받았나 봐요. 저는 방송 모니터링 화면을 켜고 시청자 반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저를 멈춰 서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 방송에 다 있다. 한국처럼 단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협력,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정신,
이 다큐멘터리 대박인데? 한국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겠어. 일부 시청자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 지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대단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손으로 바다를 닦아낸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SNS에서도 다큐멘터리 클립이 빠르게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BBC 공식 계정에 올라온 클립 하나는 몇 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한국 관련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같은 주요 매체들도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한국의 단결력과 끈기를 조명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라이언은 인터뷰를 통해 다큐멘터리 내용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함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한국은 현대 사회의 롤모델입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반응을 모니터링하던 중 저는 한 시청자의 댓글에서 발기를 멈췄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한국에서 보낸 몇 주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 태안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던 자원봉사자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했던 의료진들,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지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을 다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교훈과 영감을 세계에 전해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 번의 방송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단결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영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협력으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태그해두었어요. 특히 화면을 자주 보고 있는 저는 루테인으로 눈 건강을 항상 챙긴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눈 건강, 몸 건강하게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